자, 저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금융자산 복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 솔루션 책에 293페이지에 이론 요약 보시면 됩니다. 기출 솔루션 책의 이론 요약. 자,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금융자산 배우셨던 거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지분상품 패스할게요. 예, 지분상품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 채무상품 쪽 보시면은 채무상품 FEPL, FBOCI, AC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FEPL의 경우는 또 역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FEPL은 2010년도에 세무사 1차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 빼고는 1차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ACI, FBOCI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 그 표에 손익들이 쪼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 수익, 손상차손, 처분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손익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그 손익들을 물어본다 한다면 그 개별적인 손익들 계산하시면 되지만 단기 손익 전체 또는 기타 포괄 손익 전체, 이 손익 전체를 물어본다면 저희가 그 익히 아는 자산의 순자산의 변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과 측정 금융산이다 라고 한다면은 기말 자산의 장맥이 이 삼각형가가 되죠. 그래서 시점별로 이 삼각형가를 계산하셔서 그 삼각형가의 변동으로 순자산의 변동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에 현금 수수액을 가감해서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여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가 측정 금융산의 경우는 기중의 처분 같은 걸 한다. 그랬을 때 그 기중 처분 시점에는 기중 처분했을 때 이 현금 수수액에 처분 금액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처분했을 때 그 일부만 처분했다고 한다면은 기말에 이 표시이자의 일부만큼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처분했으면은 기말에 표시이자를 못 받지만 일부 한 50%만 처분했다. 그럼 나머지 50% 자산은 남아 있고 그 남은 자산에 대해서 표시이자는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현금 수수액에 뭐 남은 자산의 표시이자 같은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사채에서 보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가의 차이로 단기 손익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신용손상이 발생했다. 신용손상이 발생해서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그 기대 신용손실이 신용손실 금액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 못 받는 금액의 현재가치, 현금 보조액의 현재가치를 직접 계산해서 신용손실 금액을 계산해서 그래서 삼각형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용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을 총 장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원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것도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삼각원가 측정 금융산의 경우에 단기 손익이 미치는 이런 것들 순자산의 차이로 계산하시고 거기에 들어간 요소들 하나하나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FBOCI 금융산이다라고 한다면은 FBOCI 금융산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공정가치 평가가 하나 추가가 되죠. 그래서 단기 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삼각형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데 거기에 추가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요 공정가치의 삼각형가를 차감해서 일단 먼저 시점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누계액의 차이를 통해서 기타 포괄 손익 인식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저희가 시험 풀어봤던 모든 문제의 경우에 기타 포괄 손익은 다 이 방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중에 처분을 하건 뭐 재분류를 하건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기타 포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누계액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 채워 넣어서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어떻게 계산하는지 잠깐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신용손상이 발생한 경우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신용손상이 발생한 연도에는 이자 수익을 그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신용손상이 발생한 연도까지는 자산의 총 장부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자 수익 인식하시면 되고요. 다음 뭐부터 달라지느냐? 기말에 이렇게 손상차손 계산할 때 신용손실을 직접 계산해서 장부에 달려있는 손실충당금과 차이로 손상차손 계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회계 차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그 다음 연도부터죠. 신용손상이 발생한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이제 이자 수익을 총 장부액이 아니라 삼각원가 기준, 삼각 후 원가 기준으로 이자 수익 인식해 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못 받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못 받는 돈 고려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삼각원가의 유효이자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용손상이 발생한 이후 회계연도에 아직도 신용손상이 신용손상이 있는 상태라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신용손실을 넣어서 손상차손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요 전기말 기대 신용손실이 즉 전기말의 기대 신용손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삼각원가 안에 여기 안에는 손실충당금, 즉 전개말에 달아놨던 손실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손실충당금까지도 유효이자 상각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말에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이 계산하실 때 장부에 달려있는 이 손실충당금은 한번 유효이자 상각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장부에 달린 손실충당금에 대해서도 유효이자법 상각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손상,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금액, 이 손상 또는 손상 한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현금 회복액의 현재 가치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들 정리했던 거. 그래서 이런 기초 솔루션 책 29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재분류 먼저 봤었죠? 여기는 이제 정리한 거고 재분류. 재분류는 총 6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금융사를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회계 처리는 6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리고 회계 처리들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FEPL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거, 다른 범주에서 FEPL로 재분류하는 거, 그리고 AC와 FVOCI 사이에서 이렇게 재분류가 되는 거. 그래서 FEPL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되는 친구는 발생하는 단기 손익 항목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재분류 시점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쪽이죠. FEPL에서 다른 범주니까 요 녀석입니다. 크게 단기 손익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손익 보시면은 일단 FEPL에서 FVOCI나 AC로 재분류하게 되면은 유휴이자법 상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전에는 유휴이자법 상각 안 하다가 유휴이자법 상각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휴이자법 상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결론은 일단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를 재분류하게 되는데 그 공정가치라는 것은 그 시점의 미래연금 흐름을 시장이자로 할인한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에 적용되었던 시장이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유휴이자법 상각을 시작해 나간다. 그래서 최초 취득 시점의 유휴이자이 아니라 재분류 시점의 현행 시장이자를 통해서 새로이 유휴이자법 상각해 나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손상차손도 그 전까지는 손상 인식 안 하다가 이제 재분류하고 나서 손상 인식하기 때문에 재분류 시점부터 새로이 단기 말의 기대 시정 손실을 인식해 나가시면 된다. 손상차손 새로 인식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EPL에서 다른 범주를 재분류할 때 손익은 2가지 체크했었고요. 그다음 다른 범주에서 FBPL로 재분류할 때 이 경우 FVOCI에서 FBPL이나 AC에서 FEPL로 재분류할 때 이 경우에 단기 손익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재분류 시점에 손익이 발생해요. 재분류 시점에 FVOCI에서 FEPL로 재분류할 때는 재분류 조정을 하죠. 그 전까지 인식했던 기타 포괄 손익들을 다 단기 손익으로 대체하면서 재분류 조정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이렇게 계산되고요. 또는 AC에서 FEPL로 재분류할 때도 그때도 단기 손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평가 손익이 발생하죠. 왜냐? AC는 그 전까지 삼각형가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삼각형가 기준으로 이제 회계 처리해 왔는데 재분류 시점에 FEPL은 공정가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평가라면서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회계 처리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 다 FEPL로 갈 때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이만큼 동일한 금액이고요. 근데 재분류하고 나서는 FEPL로서 이자 수익은 표시이자만 그리고 손상차손 인식할 필요 없이 평가 손익 이렇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FEPL로서의 손익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마지막 AC에서 FVOCI로, FVOCI에서 AC로 이렇게 재분류하는 경우 이 경우에 단기 손익들은 기존의 AC나 FVOCI로 인식했던 단기 손익 그대로 승계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C나 FVOCI로서 단기 손익은 이자 손상 이 2가지 인식하는데 근데 이자 기존의 총 장백 그대로 쓰면서 기존의 유휴이자를 써서 이자 수익 인식해 나가시면 되겠고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말까지 인식해놨던 손실충당금 새로 리셋하지 않고 그대로 단기말과 전기말의 차이만큼 이제 추가 이 손상만 인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승계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그 손익들이 각각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런 그 손익들은 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순자산의 차이. 그래서 각각 케이스별로 손익들이 다르게 발생하긴 하지만 결국 이러한 손익들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쓸까요? 자, 케이스는 그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FEPL에서 AC로 재분류되는 경우와 AC에서 FEPL로 재분류되는 경우. 그럼 FVOCI는 어디 가느냐? FVOCI였을 때 단기 순이익이 미치 영향은 그 FVOCI 금융산이 삼각형가 측정 금융산인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가 측정 금융자산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면 똑같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경우 AC와 FVPL 사이에서 재분류가 되었을 때 그 단기 손익을 한 번에 구하는 것만 아시면은 다른 경우 모두 다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단 FVPL이었을 때는 자산의 기말 장맥이 공정가치입니다. AC였을 때는 삼각형가가 되죠. 반대로 AC였을 때는 삼각형가고 FVPL이 되면은 자산의 장맥은 공정가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전기말 자산과 단기말 자산의 차이를 요 차이로 또는 요 차이로 계산해서 그 자산의 차이에 표시이자 받은 것만 더하시면은 이런 전체 단기 손익이 미치는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 경우도 있긴 하겠네요. 네, 어차피 AC인 경우에 단기 손익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삼각후 원가, 삼각원가 이 녀석은 삼각원가의 차이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익들을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순자산의 차이로 단기 손익 한 번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손익들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순자산의 차이로 단기 손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정리해보긴 했지만 이런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재분류 시에 또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타 포괄손익은 보통 단기말이 없거나 전기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FBOCI에서 다른 범주를 재분류한다. 그럼 단기말 기타 포괄손익 누계가 없고요. 또는 다른 범주에서 FBOCI를 재분류한다. 그럼 전기말에 다른 범주였을 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누계가 누계의 차로 계산되는데 다른 범주였을 때는 그 누계가 없기 때문에 한쪽만 넣어서 FBOCI였을 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만 넣어서 저 기타 포괄손익 인식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류의 기타 포괄손익도 똑같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차이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정리했었죠. 그렇고요. 다음 마지막 자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단어 썼는데요. 우선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이라는 것은 회사가 취득한 금융자산,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형태가 변동하는 것을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금융부채 조건 변경과 유사한 내용이었는데요. 금융부채 조건 변경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금융부채 조건 변경은 그 조건 변경이 실질적이냐 아니냐 여부를 저희가 직접 판단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현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시고 장부매가의 차이가 10% 이상이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됐었는데 근데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은 그걸 줍니다. 실질적인지 아닌지 이것을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와 제거되지 않는 경우로 줍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는 기존의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조건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이지 않은 조건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존의 금융자산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미래연금 흐름을 현행 시장이자를 할인한 공정가치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사의 공정가치 인식하시고 기존 금융사의 장백 제거하시면서 그래서 변경 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존 금융사의 장백은 총장맥이 아니라 삼각환가가 될 것입니다. 삼각환가. 그래서 이 손실충당금 같이 없애주시는 거 잊지 마셔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기존의 금융사이 제거되는 경우에 만약에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다. 수수료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수료만큼은 변경손익에서 제외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만큼 변경손익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금융사는 100원이고 새로운 금융사의 공정가치가 80원인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변경손익은 손실 20원일 겁니다. 수수료가 10원만큼 발생했다. 그럼 변경손익은 30원. 이렇게 손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손익 계산할 때 수수료 더 나간 만큼 더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렇고요. 그다음 이 변경 후 이자 수익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고 나서는 이 새로운 금융산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금융산의 장부에 되는데 그 공정가치 계산할 때 썼던 역시 현행시장이자를 써서 이자 수익을 계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의 새로운 유효이자 현행시장이자를 쓰시면 되겠다. 이러한 손익들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기존의 금융산이 제거되는 경우가 아니다. 기존의 금융산을 조정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기존의 금융산을 없애지 않고 살짝 줄여주기만 합니다. 늘려주거나 줄여주기만 한다. 그 늘리거나 줄이는 금액은 얼마까지 줄이시면 되느냐. 요 금액까지. 새로운 미래연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 할인 현재 가치까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제거되는 경우는 현행시장이자를 썼지만 제거되지 않는 경우는 최초의 유효이자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과 기존 금융산의 장금액의 차이만큼 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5번에는 기존 금융산의 장부금액, 즉 삼각형가가 아니라 총 장부금액과의 차이만큼만 조정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는 삼각형가였죠. 그냥 장부금액이었죠. 여기서는 총 장부금액입니다. 요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손실충당은 고려하지 않고 총 장부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하면서 변경손익 인식하시고 수수료가 발생했다. 그럼 이런 상황 어떻게 처리하느냐? 변경손익에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합니다. 수수료가 나간 만큼 여기 변경손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다기보다는 기존 금융자산의 장부액을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변경 후 자산의 장부액은 이렇게 조정한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에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이 되어서 더 이상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이자 수익 계산할 때 쓸 수가 없죠. 새로운 유효이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런 사채를 취득했어요. 표시이자는 500원이고 5,000원이고 액면금액 10만원짜리 사채 5,000원, 10만원.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한 다음에 유효이자를 생각하다가 여기서 금융사 조건 변경했습니다. 금융산의 계약서 현금흐름 변경. 그래서 원래는 변경을 해서 이 현재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 90원이었다면 현재 가치가 한 80원으로 줄어들어서 변경 손실을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무슨 자료를 줬냐면 여기에 거래 수수료가 20원만큼 발생했다. 이런 자료를 줘요. 그럼 거래 수수료는 어디에 더하시면 되냐면 그 20원을 여기서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80원이 새로운 금융산의 현재 가치라고 한다면 거래 수수료 20원만큼 발생한 금액은 여기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새로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변경 후 최종적인 장백은 1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100원에 이제 이자 수익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자 수익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요 새로운 금융예산의 장맥이 100원, 액면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유효이자율은 유효이자는 몇 퍼센트가 되느냐?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장맥과 액면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동일해질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이용해서 계약서 현금의 변경 이후에 저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00원이 되어서 표시이자 액면 금액과 장부액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를 갖다 이렇게 유추해서 이자 수익은 100원의 5%에서 5원으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산 중급회계 가장 큰 산을 넘었습니다.